안녕하십니까. 아프지마시의 닥터준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마시의 닥터준 조준입니다. 네. 요즘 뭐 경기가 워낙 안 좋고 막 이러니까 네. 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게 항상 잘 안 풀리고 그러면은 사람이 좀 불안해지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원인을 뚜렷하게 알면 뭐 이 시기를 그냥 견디든지 네. 아니면 그 불안 요소를 찾아가지고 좀 없애든지 이렇게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왠지 모르게 그냥 막연히 불안하고 네네. 이게 숨 쉬지 못하는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공포까지 이제 온다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질 텐데요. 이게 요즘 젊은이들한테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네.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요. 이게 뭐 젊은이들이 또 해야 될 일들도 많고 하니까 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진단명이 또 딱 붙으면 네. 좀 더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공황장애입니다. 그 공황장애에 대해 가지고 진실이 뭔지 네. 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황장애 말 그대로 뭐 공포스럽고 네. 황당하다, 그렇죠. 뭐 이런 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공황 보통은 증상이 뭐 숨도 못 쉬고 그렇죠. 답답하고 네. 뭐 그다음에 뭐 불안하고 죽을 것 같죠. 죽을 것 같고 예. 이런 느낌인데 또 이게 일어나는 그 위치가 네. 그 장소가 보통은 또 지하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저도 보면 네. 지하철이 잠깐 멈출 때들이 많거든요. 네. 그럴 때 아마 좀 그런 환자분들이 참지 못하고 네. 지옥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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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일들이 이제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쓰러지거나 그죠? 아니면 주저앉거나 뭐 굉장히 네네. 불안한 걸 많이 이제 겪게 되시는데 저희 병원에도 이제 공황 장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오시기보다는 네. 뭐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실제 이제 공황 장애 약을 드시는 분들도 이렇게 찾아오고 있으신데 그 공황 장애라는 것이 저희는 뭐 약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네. 뭐 이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네. 약을 처방을 해서 복용을 하고 좀 안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약 때문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네. 이제 또 들기도 하고 새롭게 또 생기기도 하고 약을 먹어도 그렇게 개운하게 없어지지 않아요. 네. 이러니까 이제 다른 문제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다가 저희 병원까지 이제 오시게 네. 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제 그런 공황장애에 대해서 조금 더 네. 파헤쳐보고 이 약만 먹어도 될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뭔가의 원인이 진짜 실제로 있다. 그런 걸 느끼게 하는 뭔가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네. 대해서 설명을 네.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제 공황장애 하면 이야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요즘은 워낙 연예인들 그리고 뭐 맞아요. 유명한 분들이 네, 네. 공황장애 때문에 출연도 못하고 갑자기 없어져 버리죠. 그렇죠. 병원에 다니다가 아니, 그 장수하던 프로그램에서도 내려 하차를 하고. 네. 이런 일들이 이제 언론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공황장애 하면 굉장히 무섭고 치료되기 어렵다는 정도는 알고 계세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극도의 그 불안 증상을 느끼는 걸 보통 이제 공황장애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패닉 네. 디스오더, 그러니까 패닉 디스오더. 패닉이 왔다 뭐 네, 이런 네, 패닉룸 네, 이런 네.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원 자체가 이 펜이라는 게 우리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목신이라는 이제 펜이라는 어떤 목신이 있는데 그분이 낮잠을 자다가 누가 이렇게 갑자기 깨우면 그것도 유래가 있군요. 그렇게 화를 내가지고 그 동물들을 완전히 화를 내면서 낮잠을 윽박지르는 방해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물들의 그런 공포감을 표현한 게 이제 패닉 디스오더, 즉 이제 공황 장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황 장애라고 하면은 우리가 약을 먹어서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분들이 느끼는 증상들을 보면 약이 한 100가지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네, 그렇죠. 맞아. 그래서 이 공황 발작, 공황 장애의 진단 기준을 먼저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리는 증상에 13개가 되거든요. 그 중에 4개가 해당이 되면 나는 공황 장애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장이 마구 뛰거나 맥박이 빨라지는 느낌, 그리고 갑작스럽게 땀이 많이 난다, 그리고 손이나 발이 막 몸이 떨리는 거다, 그리고 이제 숨이 가빠진다, 그리고 질식할 것 같은, 아예 숨을 못 쉴 것 같은 이런 질식할 것 같은 느낌. 굉장히 무섭겠네요. 진짜. 그렇죠.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 불쾌감. 그 다음에 토할 것 같이 메스꺼리고 속이 불편해지고 또 머리가 어지럽고 또 바로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주변이 비현실감. 이걸 보통 어려운 말로는 이제 이인감. 이 내가 세상과 이렇게 분리될 것 같은 그 이상한 감각을 이제 이인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제력을 잃거나 미칠 것 같은 그런 공포스러움. 그리고 오한이 막 춥고, 그리고 얼굴은
화끈거리고 그리고 몸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짜릿짜릿하거나 마비되는 것 같은 증상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공포 이 13가지 증상 중에 4가지가 혹시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일단 공황장애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3가지 증상이 다 생기는 분들도 사실 있고요. 있습니다. 네. 있고 그 중에 4가지만 해당되면 이제 공황장애다 진단을 받고 일단 약을 이제 복용하기 시작하지 네.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죽을 것 같은 공포. 그렇죠. 공포. 네. 이건데 뭐 땀 좀 나고 뭐 손 좀 떨리고 뭐 이게 머리 어지럽고 속매색거리 네. 이런 거는 견딜 수도 있고 네. 사실 뭐 내과나 뭐 아니면 뭐 이비인후과에서 뭐 어지럼증 신경과 네. 약을 좀 먹거나 뭐 이렇게 해서 좀 극복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죽을 것 같은 공포 이거는 진짜 뭐 어떻게 해결하지를 그렇죠. 못하니까 네. 약을 이제 복용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쭉 보니까 13가지를 쭉 보니까 네. 왜 이제 뭐 13가지를 한꺼번에 다 치료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저희가 이제 자율신경 치료를 기본으로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네. 증상들을 대부분 몇 가지씩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죽을 것 같은 공포만 붙으면 그렇죠. 전부 다 공황장애 네, 네. 환자가 이제 되는 수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자율신경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현대의학에서 설명을 할 때는 이 불안, 갑자기 들이닥친 정서적인 불안이 연결이 되면 정서적인 불안. 네, 이제 원인 자체를 정서적인 불안으로 보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 여러 가지 증상들을 자율신경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3가지 증상을 나눠보면 우리 내장기관의 증상들이 일단은 있겠죠. 심장이 두근댄다거나 그 다음에 내가 토할 것 같은 증상 그리고 숨이 가쁘어지고 지시갈 것 같은 이런 호흡기계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감각적으로도 보면 쩌릿쩌릿하고 이런 느낌들, 그렇죠. 화끈거리고 네, 이런 네, 증상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피부하고 관련돼서는 막 춥고 오히려 땀이 나고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여기 상체에 열이 나는 네. 거죠.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보면 이런 공포감이나 이 현실과 떨어진 것 같은 이런 이인감. 결국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각과 운동과 내장기관과 정서의 모든 증상들이 여기 버무려진 형태가 됐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13가지를 분류를 해보니까 네.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가 될 되네요. 수 있죠. 네. 하지만 그게 결국 전신에 일어나는 건데 우리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있어도 이런 증상들을 일으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증상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해결해야 될까는 조금 나중에 좀 이야기를 좀 해보는 거고 그러면 실제로는 그럼 공황장애로 우리가 정신과를 찾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가장 핵심적인 치료는 실은 약물 치료입니다. 그렇죠. 뭐 불안하니까 항불안제, 네. 약물 치료. 네. 그리고 항우울제를 쓴다거나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최우선의 치료를 하라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이런 치료를 해도 굉장히 재발률도 높고 치료 효과가 낮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최우선 치료에다 더 하라고 돼 있냐? 네. 그럼 항우울제를 바꿔보거나 다른 약으로 바꾼다. 교체를 해보거나 네. 아니면 이 증량을 조금 더 해보거나 약 용량을 좀 올리거나. 네,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가만히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 약이 원인들을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증상들이 해결이 안 안 되는 됐다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원인부터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일단 현대의학적으로는 이 불안한 감정이 원인 없이 탁 들이닥치면 네. 자율신경계 증상이 나타나면서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이 자율신경을 방해하는 요소 때문에 내가 불안을 쉽게 느낀다면 그 불안에 의해서 자율신경의 증상들이 더 증폭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순서를 바꿔보면 치료의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희들이 이제 치료하는 관점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약을 이제 먹기 시작하면 네. 어떤 증상들이 생기냐면 처음에는 이제 뭐 약한 약으로 종류가 뭐 한두 가지 정도로 시작을 하니까 네.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약이 바뀌거나 이제 용량이 증량될 때는 네. 이 불안이라는 것이 만약에 이제 긴장 상태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낮춰주는 게 이제 항불안제 역할인데 네. 이 약을 먹고 그걸 억지로 낮추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몸이 깔아져요. 그렇죠, 그렇죠. 깔아지고 뭐 기운이 없고 늘 졸리면서 멍하고 이런 증상까지 생기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자기는 이제 불안감만 없어지고 살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다음부터 내가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을 먹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약 때문에 더 일을 못하게 될 그런 이제 상황까지 네. 또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임시적으로 약을 또 끊어버리죠. 그렇죠. 끊었다가 갑자기. 증상이 생기면 또 먹었다가 네. 또 끊었다가 먹었다가 이게 이제 자꾸 반복되는 게 일반적인 이제 패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치료의 관점을 한번 바꿔서 이제 해보자. 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그걸 한번 또 설명을 해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안이라는 감정이 메인 이슈가 아니라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쉽게 만드는 환경이 있는데 네. 그 환경을 자율신경을 방해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일단은 이제 보자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나타나는 증상이 감각적인 증상 뿐만 아니라 뭐 이런 운동과 내장, 관련된 피부, 겁니다. 뭐, 예. 내장, 피부, 정서 모든 것들이 다 버무려진 형태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불편한 이런 감각과 이 감정들은 누가 느끼는 거냐? 결국 신경이 느끼는 거죠. 그렇죠. 네. 내가 뭐 상상하거나 뭐 와이파이로 오는 게 아니라 이 물리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의 전깃줄인 신경이 그것들을 이상이 있다고 느끼면서 반응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모든 것들이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군데에 모여 있습니다. 이 감각, 내장기관, 그리고 피부, 그리고 정서를 담당하는 모든 신경들이 뇌간이라는 곳에 모두 모여가지고 버무려져가지고 우리 고등뇌에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뇌간이 바로 목 바로 위에 바로 상부 경추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 치료에 큰 힌트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율신경이 뭐 척추에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 척추 중에서도 목이 문제인데 네. 목이 왜 문제냐면 뇌관의 그 기능 자체를 네. 좀 이상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위를 좀 치료를 해야 된다. 네. 이걸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자, 이 증상들을 살펴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오만 군데서가 지금 이상한 증상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요거를, 오케스트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화음을 바이올린은 이렇게 하고 첼로는 이렇게 하고 타악기들은 해서 각각의 위치에서 적절한 강도로 충분하게 소리를 내줘야지 예쁜 소리가 날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여기저기가 지금 쿵짝쿵짝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어떤 연주자들의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휘자의 문제가 있어도 이것들을 조화롭게 못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지휘자가 바로 자율신경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운동선수, 뭐 감독 이렇게 이제 설명을 네, 하는데 네. 원장님은 오케스트라 좀 아. 고급스럽네요. 오케스트라 지휘자. 네. 네. 그래서 이 지휘자가 바로 자율신경이고 그 자율신경이 목부터 등 그리고 허리 골반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몸을 모두 지휘하고 있고 그 지휘의 센터가 바로 상부 경추 목뼈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보는 일자목, 거북목, 너 요즘 세상에 그렇게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목의 형태의 변화가 결국 그 목뼈 안에 고정되어 있는 신경의 신경. 물리적인 긴장도를 만들어내고 말하자면 예민도를 만들어내서 정보 전달을 다 변질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뇌간 자체의 기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일자목, 거북목과 같이 형태가 변하는 것들은 어떻게 변하는 거냐면 목이 길어지는 형태로 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로 짧아져서 충분히 완충작용을 해야 될 목들이 길어지면서 이 목을 함께 주행하고 있는 혈관이 혈관도. 있어요. 그 혈관이 척추동맥인데요. 그 척추동맥이 뇌 간에 우리 기능들을 잘 만들어내기 위한 혈액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이 고무줄처럼 이런 부드러운 혈관이 쭉 당겨진다? 그렇게 되면 관이 좁아지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 신경 조직들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굉장히 많은 영양소와 산소를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혈관의 크기의 변화에도 기능이 굉장히 뚝 떨어진다. 예민해질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물리적인 그 환경으로 뇌간의 긴장도가 올라가는, 네. 신경의 긴장도가 올라가는 그 자체도 첫 네. 번째 원인이 되겠지만 두 번째는 혈액순환이 네. 나빠지는 것도 또 두 번째 원인이 네. 될 수 있다. 네. 이런 상태에서 뭔가가 외부에서 이제 스트레스들이 막 오게 되면 네. 발작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공황 장애일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뭔가 문제가 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잠도 안 오고 항상 불안하고 소화도 안 되고 자꾸 매식거리고 뭐 일도 안 돼 하는 일도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인테리어나 좀 바꿔볼까? 뭐 예를 들면 뭐 전자제품 좀 새로 구입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만 꾸미는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밖에 나가서 보면 집이 그냥 거의 쓰러질 듯이 기울어져 있어요. 막 벽에 금이 가 있고 막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적인 것들이 불안정해지면 이런 감각뿐만 아니라 운동, 내장기관과 정서가 쉽게 불안해진 상태가 되고 네. 그 쉽게 불안해진 상태에서 만들어내진 기능 또한 문제가 되는데 이런 일들이 시간이 흘러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세포의 기능 장애가 오면서 큰 병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부터 해야 될 것이냐? 인테리어도 고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네. 하지만 바깥에서 봤을 때 이 구조, 우리 몸을 딱 잡아주고 있는 척추 밸런스의 모양과 그리고 그 각각의 신경이 들고 나가는 관절의 안정성만 잡아줘도 신경의 기능들이 원활해지는데 어떤 신경? 감각과 운동과 내장기관과 정서의 모든 신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센터가 특히나 목에 있더라. 그래서 목 관리만 잘해줘도 여러분의 건강, 특히 오늘의 주제인 공황장애가 굉장히 많이 안정화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네. 공황장애를 만약에 겪고 있다. 네. 아니면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게 약을 지금 복용하고 있으시다. 네, 이런 네. 분들은 반드시 목 엑스레이 사진을 한번 네. 찍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목 엑스레이 사진에 진짜 문제가 있다. 네. 그러면 전 척추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진짜 자율신경에 네, 네. 방해 요소들이 척추에서 얼마나 이제 있는가를 네, 네.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이게 이제 뭐 정서적인 문제라고만 하기에는 네. 사실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들이 너무나 많이 따라오고 있고, 그런 신체적인 문제들이 실제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생긴다. 네. 그냥 이제 내가 생각만 해서 이게 신경이 작용하고 감정이 작용해서 네, 네.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뭔가 원인이 되는 것이 분명히 뚜렷이 있는데 네. 그게 척추고 특히나 목이다. 네, 네. 그 설명을 이제 지금 계속 네. 하고 있으신 건데요. 그럼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한번 찍어가지고 확인을 꼭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남자도 물론 많이 생기고 있지만 여자분들이 사실은 네.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지하철이라는 특수한 상황뿐만 아니라 그냥 뭐 그런 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네. 상황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일상생활에 굉장히 이제 지장을 많이 받게 되는 경우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황이라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저 어디 멀리 있는 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바로 내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른 문제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네요. 원장님,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황장애를 뭐 치료를 하시면 효과가 뭐 어떻게 됩니까? 일단 굉장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공황장애를 겪으신 분들은 내가 힘든 것도 있지만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고요. 네. 대부분 조금 예민하시거나 이런 좀 뭐 예술에 네.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밀한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 척추, 특히 목의 안정성만 잘 잡아줄 수 있는 우리 NTR 치료, 척추 안정화 치료만 해줘도 그 모든 불안한 감정뿐만 아니라 내장기관의 기능, 그리고 심장, 뭐 호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화되면서 본인의 증상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좀 편안해지는 것들을 제가 이 귀로 여러 번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네. 뭐 다들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늘 하던 방식대로 네. 지금 이제 이론을 좀 설명을 했으니까 그 다음 편에는 실제 사례를 네, 네. 가지고 또 한번 분석을 해서 이게 공황의 실체다라는 네. 것을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